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3주차죠. 자, 지난 2주 동안 했는 내용들을 집에서 좀 복습을 좀 하셨습니까? 복습이라는 게 별로 없죠, 지금은. 뭘 알아야 복습을 하고요. 봐도 지금은 사실 뭔지 잘 모르는 게 많습니다. 새로 오신 것 같은데요.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처음 오신 분? 지금 처음 시작하시는 건가요? 생전 처음인가요? 아니면 예전에 좀 하신 적이 있나요? 약간은. 오래전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뭐 어느 정도는 아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완전 처음인가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지난주에 했던 거를 약간 복습을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내용을 못 들으셔서 어떤 내용인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뭐 지나간 거니까 저런 것을 했구나라는 정도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에 했던 내용은 부동산 총론의 내용이었죠. 부동산 총론의 어떤 내용이었어요? 부동산 총론의 부동산 개념이라고 하는 거 있죠. 부동산이 뭐냐?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말하는 부동산하고 이 학문적으로 부동산이 뭐냐 하는 게 좀 달랐죠. 그다음에 부동산을 분류를 했죠. 토지를 이제 여러 가지 용어 공부하면서 이제 분류를 했는데, 그다음에 부동산 특성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부동산 속성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부동산 특성이라는 주제는 난이도가 높고 분량도 많아서 일단 너무 깊게 하지 마시라 했고요. 그 종류와 뜻만 알아두시고 파생 현상에 대해서는 나중에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속성은 중요도가 낮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 총론에서 공부해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랬어요. 부동산 개념과 부동산 분류에 있다 그랬죠. 그리고 부동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한쪽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런 여러 측면에서 다 살펴봤죠. 그래서 부동산이 뭐냐 할 때 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이 세 갈래 가지가 있다 그랬죠. 법, 경기, 갈래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법적인 측면을 다시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어서 협의의 부동산은 여러 법 중에서도 민법상 부동산 이렇게 했어요. 민법에 부동산을 정해놨다 그랬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정착물에 대해서 앞으로 더 자세히 공부할 거다. 과제를 남겨놨죠. 지금 당장 잎사귀를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정착물이 땅에 붙어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광의 부동산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법적 개념은 다시 갈래가 협의의 부동산, 광의 부동산 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까지가 협의의 부동산, 거기에다가 준부동산을 더하면 광의 부동산 이렇게 되고, 준부동산에 대해서 뜻만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 조금 더 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경제적 개념과 기술적 개념은 이미 잎사귀를 다 그렸다 그랬어요. 더 이상 할 내용이 없다 그랬죠.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동산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관점에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생산재로 사용되거나 그 자체가 소비재가 되거나 자산, 자본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은 부동산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간, 자연, 위치, 환경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부동산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살펴본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분류를 할 때 토지 분류죠. 토지를 분류할 때 대택부 해서요. 대지, 택지, 부지, 택지를 중심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우리가 택지를 개발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주택을 짓거나 상가를 짓거나 공장을 건설하거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 바로 택지고요. 부지라는 말이 있었죠. 부지는 택지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쓴다 그랬죠. 이거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외에도 일반적인 바닥 토지는 부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이런 거 있고요. 어떤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전환 중인 토지가 후보지 또는 이행지인데, 대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가 후보지, 소분류상 전환 중인 토지가 이행지, 이렇게 구별했죠. 또 필지, 획지 이런 거 했어요. 필지는 법적 개념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이다. 필지, 법적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의 소유권의 범위와 한계를 표시한다거나 권리 측면을 주로 다루는 거고요. 획지, 경제적 개념이라는 것은 부동산 활동을 다루거나 또는 경제적 가치 가격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것은 획지죠. 그래서 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획지가 될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될 수도 있어요. 두 개의 필지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두 필지가 하나의 획지가 된다고 했죠.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이런 거 있어요. 지상에 건물이 없는 땅이 나지, 지상에 건물이 있는 땅이 건부지, 이렇게 표현하죠. 또 자류형 토지, 그다음에 이제 맹지는 도로에 접한 면이 없는 토지, 자류형 토지는 도로에 좁은 입구로 접해 있는 토지. 그리고 법지, 빈지 이런 거 있죠. 법지는 법으로만 소유할 뿐 활용 실익이 없거나 적은 땅이고요. 경사진 곳의 땅을 말하죠. 경사가 져 있다면은 측량을 할 때는 그 경사면의 하단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기 때문에 넓은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경사면 때문에 사용하는 것은 윗부분만 사용해야 되니까 실제로 활용 실익이 없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에는 넓은 면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땅은 그만큼이 안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법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 경사면을 법면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빈지 했죠. 빈지는 바닷가죠. 이 바닷가는 모래사장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이 가장 깊게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해수면이 최고로 들어왔을 때를 기준으로 육지와 바다를 나누는데, 측량을 할 때는 어느 정도 거리를 들어와서 측량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바닷가고 모래사장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측량 자체가 안 돼 있어요. 측량은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소유권 표시는 안 돼 있지만 활용 실익은 있는 땅, 주로 생선을 잡아와서 말리거나 또는 파라솔 같은 거 이런 자리값 받는 거나 이렇게 활용 실익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빈지, 바닷가라 그랬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을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이제 남의 나라 얘기 같이 듣는 분도 계시고요. 지금 처음 듣는 분 계시죠, 지금? 처음 듣는 분들은 이제 첫날 했는 거라 그러실 거고요. 조금은 기억나십니까? 근데 많이는 기억 안 나고요. 많이는 기억 안 나고. 벌써 2주 지났잖아요. 지금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했는 걸 복습한 게 아니라 2주 전에 걸 복습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특성, 여기는 이제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연적 특성에는 부동성, 부정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부부영계인해서 부부동성, 부부부증성, 부부영, 영속성, 부부영계, 개별성, 부부영계인, 인접성 이런 특성이 있고요. 그게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은 용도 다양성, 병합 분할 가능성, 용병사,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 가변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연적 특성은 선천적이고 불변적인데 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이고 가변적이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다음에 이제 부동산 속성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주 했던 내용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 했던 내용이 수요 공급, 지난주 했던 거죠. 수요 공급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의 개념에서는 유량 변수와 저량 변수, 유량이라는 개념과 저량이라는 개념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그리고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걸 함께 짝지어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 또는 경기 변동 이런 내용들이 두 번째 주에 하는 내용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중점을 두고 수업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로만 했죠. 그래서 지금 11월, 12월 과정은 전부 다를 자세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또 중요하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위주로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수요 공급, 수요 개념이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라 그랬죠. 일정 기간 동안, 그러니까 기간을 전제로 해서 측정을 하는 개념이 바로 유량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의 크기를 측정하거나 공급의 크기를 측정해서 그게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지 가격이 내려갈지 이거 살펴보는 게 수요 공급 공부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측정을 해야 될 거네. 수요의 크기도 측정하고 공급의 크기도 측정을 해야 되는데 그 측정을 뭘 기준으로 해서, 뭘 단위로 해서? 기간을 단위로 해서 측정한다 그랬죠.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 달이면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한다. 이게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대응하는 개념이 절량 개념으로서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는 개념이 절량이죠. 대표적인 것을 말씀을 드렸죠. 수요 공급을 당연히 유량으로 하는 게 원칙이지만 그게 수요 공급 말고도 유량의 대표적인 게 소득이라는 거 있죠. 소득이 유량 개념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소득이 1000만 원이다. 이게 많은지 적은지는 뭐를 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기간을 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면 많은 거지만 1년에 1000만 원이면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유량 개념은 반드시 뭐를 말을 해줘야 한다고요? 기간을 반드시 말을 해줘야 하는 대표적인 게 소득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그 대응하는 개념이 일정 시점을 전제로 하는 개념, 이게 절량 개념이라고 했어요. 절량 개념은 재고가 대표적이라고 했어요. 재고, 있는 양, 재고. 그 중에 이제 자산이 재고의 대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자산. 당신 자산이 얼마요? 그러면 보통은 언제 자산을 묻는 거예요? 당신 자산이 얼마요? 그러면 지금 자산을 묻는 거죠. 자산이 얼마 있습니까? 그럼 지금 자산을 묻는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얼마예요? 이것도 뭐예요? 그 10년 전 그 당시를 묻는 거죠. 그러면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요? 그럼 그 10년 동안이죠. 10년 동안 차이 나는 걸 묻는 거는 뭘 묻는 거예요? 10년 동안 차이 나는 걸 묻는 거는 유량을 묻는 거죠. 10년 동안이니까. 근데 10년 전에 그 당시에 1억, 지금 현재 5억. 그러면 10년 전에 1억 1이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 절량 개념. 지금 5억, 5라는 개념이 무슨 개념? 그것도 절량. 10년 전 그 당시 1억, 1, 절량. 지금이라 그랬지, 지금 요때, 시점. 5억, 요것도 절량. 그러니까 시점과 시점에서 측정하는 건 무슨 개념? 절량이죠. 시점과 시점, 각각에서 측정하는 개념은 유량인데, 시점과 시점 사이, 변화된 양을 묻는 것은 그는 유량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4억이 유량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렇게 이제 측정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틈틈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이게 유량인지 절량인지. 아침에 나올 때 지갑 속에 얼마 있다, 이게 무슨 개념이라 그랬어요? 절량이죠. 집에 들어갈 때 얼마 있어요? 그것도 절량이죠. 하루 동안 쓴 양은 유량, 이렇게 된다 그랬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일단 이제 그 수요 개념에서, 물론 요거 말고, 일정 기간 동안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자, 이게 이제 유량 개념이라 했고요. 요거는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구매를 하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 그랬고요. 요거는 이제 유효 수요라 그랬어요.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구매 의사만 있고 지불 능력이 없으면 그거를 잠재 수요라 그랬어요. 잠재 수요는 소용없다 그랬죠. 시장에 오려면 뭘 들고 와야 돼요? 돈 들고 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구매 의사와 지불 능력이 모두 있는 수요, 유효 수요가 우리가 이제 측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구매하고자 하는, 산 것이 아니라 사려고 하는 것이라 그랬죠. 시장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산 사람들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사서 가버린 사람은 더 이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사려고 하는 사람,
팔려고 하는 사람이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사전적 개념으로 측정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수요를 측정하는데 그 수요량이라는 게 뭐예요? 수요량. 수요량이라는 것은 수요의 크기를 뭐로 나타낸 거예요? 수요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 수요량이죠. 근데 수요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랬어요? 수요 결정 요인이에요. 수요 결정 요인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고요? 가격. 그 재화의 가격. 아파트 수요의 결정 요인의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뭐예요? 아파트 가격. 사과 수요량의 가장 큰 요인이 사과 가격. 그리고 요거 말고도 더 있다 그랬죠. 소득이라든가 또는 관련재 가격, 좋아하는 정도, 가족 수,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구. 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면 사과를 예를 들고 사과 수요량에 뭐가 영향을 미친다. 사과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소득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소득이 더 높은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보다는 수요량이 더 많은 것이 보통이죠. 관련재 가격, 이거는 사과 수요량에 사과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과 수요량에 뭐도 영향을 미친다? 귤 가격도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수요량이라면 아파트 가격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빌라 가격도 아파트 수요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관련재 가격입니다. 그다음에 좋아하는 정도, 인구 이런 거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구죠.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뭐예요? 수요량과 가격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어떻게? 이게 수량이죠. 이게 가격이고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이 수량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하고자 하는 이 수량은 늘어나는 거죠. 맞나요? 그걸 그래프로 나타낸 게 뭐다? 수요 곡선이다. 수요 곡선은 형태는 우하향한다. 형태는 우하향 형태. 요거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감소 함수다.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내려가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가는 이 반대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요? 수요 법칙이다. 이 세 가지 표현이 달라도 내용은 같은 거라 그랬죠. 맞나요? 자, 여기서 자, 요 길이에서 요 길이로 바뀌는 거. 요거는 뭐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했어요? 수량이 변한 게 뭐 때문에 변한 거예요? 가격 때문에 변한 거죠. 이 수량에서 이 수량으로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었기 때문에? 가격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수량이 변하죠. 자, 이렇게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바뀌는 거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수요량 변화. 이쪽 왼쪽. 이 여러 가지 결정 요인들 중에서 뭐가 바뀌어서 가격이 바뀌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바뀌면 무슨 변화라고 표현한다고요?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하고 같은 수요 곡선상에서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 점에서 이 점이란 뜻이에요. 됐나요? 자, 근데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그랬죠. 내가 소득이 낮을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하고 소득이 높을 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다를 수 있죠.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요량이 좀 더 늘어나겠죠. 자, 그래서 똑같은 가격이라도 이렇게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늘어나면 이것도 길이는 늘어났죠. 이렇게 길이가 늘어나는 건 가격은 변하지 않았죠. 가격은 변하지 않아도 수요량이 늘었죠.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가격 외에 다른 뭔가가 변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소득이 늘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집 식구가 늘었을 수도 있고요. 좋아하는 정도가 늘어나서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살 수 있죠. 자, 이렇게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그거는 뭐라고 한다고요? 수요 변화다. 이렇게 구별한다고요. 얘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할 때는 수요량 변화라고 표현하고 왼쪽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여기 왼쪽. 오른쪽. 가격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무슨 변화?
수요량 변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해서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변하면 수요 변화. 숙제가 있었죠, 지난주에. 일주일 동안 정보기 하면서 내가 담을 때 여기에 수요량 변화로 담는지 수요 변화로 담는지 했습니까? 시장 알람 숙제 안 했네. 시장을 봐야죠, 그러면. 자,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장 볼 때는 1+1이 아니어서 안 담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1+1이어서 담았으면 이건 무슨 변화? 1+1의 의미가 뭐예요? 같은 가격인데 1+1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반값이 됐다는 얘기 아닌가요? 수요량 변화예요. 가격이 지금 반값이라서 더 담은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거는 1+1이라는 거는 가격이 싸졌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담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주에 집안에 행사가 있어서 더 담았어요. 그거는 수요 변화예요. 가격은 그대로라도 지금 행사 때문에 더 뭔가를 더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량 변화는 오로지 원인이 몇 개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다고. 딱 하나. 수요량 변화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수요 변화요. 근데 그 수요 변화가 가격은 안 변해도 이렇게 변하는데 만약에 가격이 이런 상태라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이 상태라면은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는 이만큼을 사겠지만 소득이 증가하면은 더 많은 양을 사겠죠. 맞나요? 자,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가격이 요 수준에서의 수요량이고 요거는 소득이 증가하기 전에 가격이 요 수준에서의 수요량이에요. 근데 요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가격 수준이 요만큼인데 수요량. 요거는 소득이 증가했을 때 가격 수준이 요런 수준일 때 수요량이에요. 그러면 요 노란 점 끝점은 소득 수준이 다 어떤 상태예요? 여기의 소득 수준이나 여기 소득 수준이나 같은 거죠. 뭐가 다른 거예요? 가격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흰 거는 소득 수준이 낮은 상태, 노란 거는 소득 수준이 높은 상태의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바뀔 때에는 이 말이에요. 소득이 바뀔 때는 새로 수요 곡선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맞나요? 그와 똑같이 우리 식구수가 바뀌어도 국가 전체로 봐서는 인구지만 우리 식구수, 가족수로 봤을 때 식구수가 적을 때 수요 곡선보다는 식구수가 많을 때 수요 곡선이 더 오른쪽에 새로 그려지게 된다 이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수요량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요, 그리지 않아요? 수요량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요, 안 그려요? 새로 수요 곡선을 안 그린다고요. 수요 변화는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란 말이에요. 이게 경제학에서는 그래프로 표시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새로 수요 곡선을 그려야 되는 상황인지 그리지 말아야 되는 상황인지를 구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얘가 변하는지 나머지가 변하는지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됐나요? 됐죠? 그게 이제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였어요. 됐나요? 가끔 가다가는 내가 안 돼도 됐다라고 대답하는 게 예의상. 됐나요? 그렇게. 자, 이게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말씀을 드렸고 수요 곡선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공급 결정, 공급량도 마찬가지죠. 일정 기간 동안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하면은 그게 공급이었어요. 수요하고자 하는 거는 수요, 판매하고자 하는 거는 공급. 자, 여기서 공급량은 그 공급의 크기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공급 결정 요인이 있죠. 제가 일주일이 되면은 거의 포맷이 되어 온다 그랬죠. 근데 설마 했는데 설마네요. 거의 포맷이 되어 왔어요. 공급 결정 요인.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도 뭐예요? 가격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사과 공급량이다. 농민들 입장이죠. 농민들. 이건 이제 사는 사람들 입장이고, 이건 공급하는 사람이니까 사과 가수원하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사과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을 늘리겠죠. 공급량을 더 늘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득이 안 들어온다 그랬어요. 여기에 다른 거 안 들어오고요. 여기 뭐가 들어온다 그랬어요? 생산 기술 수준 또는 생산
요소 가격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등등등 나머지. 이게 중요해요. 자, 그러니까 나중 되면 이걸 뒤섞는단 말이에요. 섞어놓고 다음 중에서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 공급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 또는 둘 모두를 이동시키는 거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둘 모두를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인구는 수요 곡선만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정도 이거 수요 곡선만 이동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얘네들은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건지 왼쪽에 가는 건지 오른쪽이 이렇게 나눠야 돼. 일단은 크게 오른쪽 왼쪽. 그걸 구별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도 일단 이제 대칭적으로 보면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죠. 가격과 공급량과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자, 여기 어차피 수량으로 나타내고 여기는 가격으로 나타내고요. 자, 이번에는 농민들 입장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하는 수량을 어떻게 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늘리겠죠. 이게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자들은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을 줄이죠. 그래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수요 곡선은 우하향 형태지만 이렇게 공급 곡선은 우상향 형태죠. 우상향 형태. 그리고 이게 비례라 그랬죠. 가격이 올라가면은 공급량이 증가하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이 내려가요. 이게 비례죠. 네, 그리고 이거는 증가함수라고 그랬어요. 증가함수. 다음에 이거를 무슨 법칙? 공급법칙 이렇게 하고요. 똑같아요. 대칭적으로.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수량이 늘어나는 것은 뭐가 변한 거예요? 이렇게 수량이 늘어난 것은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이 변해서 공급하고자 하는 수량이 늘었어요. 근데 똑같은 가격인데도 기술 수준이 발달할 수 있죠. 기술이 발전하면은 똑같은 가격이라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술이 발전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 보세요. 기술이 발전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더 많이 공급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전한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늘어날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세로 선을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 세로 선을 그리는 건 뭐가 변한 거예요, 지금? 얘가 변한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왼쪽에 가격이 변하면은 같은 공급 곡선상의 점의 변화다, 이렇게. 이게 무슨 변화? 점의 이동이고, 저기 왼쪽에서 공급 양 변화다, 이 말이에요. 공급 양 변화. 이건 뭐가 변한 거예요?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죠, 가격.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한 거예요. 근데 이쪽에 오른쪽은 뭐예요?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들이 변한 거예요. 요거는 인구라든가 기호라든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거는 생산, 요소 가격인 생산 기술. 맞나요? 그래서 더 많이 증가하면은 오른쪽에 그리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경우에 따라 줄어들 수도 있잖아요. 인건비 올라가고, 생산하는 입장에서 인건비 올라가고 자재 가격 올라가면은, 그러면은 원가가 올라가니까 공급이 줄어들죠. 그러면은 어느 쪽에 그리는가 하면은 왼쪽에 그려야 돼요. 왼쪽에. 지금 이건 늘어난 것은 오른쪽에 그리지만 줄어드는 거는 왼쪽에 그리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공급 변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수요량 변화, 수요 변화, 공급량 변화, 공급 변화, 이 개념 구분을 하는 것이 일단 우선이죠. 됐나요? 가격이 변하면 뭐고?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면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이게 세로 선을 그리는 건 뭐고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선을 그리는 거, 선을 세로 그리는 거는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 저 오른쪽 요인이 변한 거예요. 됐나요?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면 수요량 변화 또는 공급량 변화. 뭐가 변했다? 가격이 변했다. 됐죠? 이게 확 박혀 있어야 돼요. 확 박혀 있어야 다음이 수월한 거예요. 다음이.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결정과 이동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결정된다 그랬어요? 수요하고자 하는 양과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똑같을 때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을 때가 뭐다? 이게 뭐다? 이게 균형이에요, 균형.
균형이 되면 이제 사려는 사람, 제 무대 왼쪽이 수요자들이 등장한다 그랬고요. 자, 요거는 지금 제가 이렇게 나타냈지만 늘 시장이라는 무대라 그랬죠. 시장이라는 무대 왼쪽에는 이제 수요자들이 등장하고 오른쪽에는 공급자들이 등장하고. 자, 그랬을 때 왼쪽의 크기와 오른쪽의 크기가 똑같을 때가 뭐고요? 균형이죠. 근데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더 많으면 뭐고요? 이건 불균형이죠. 불균형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초과 공급이 더 많은 거고요. 왼쪽에 수요자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어요. 오른쪽에 공급자들이 더 적게 있어요. 이게 뭐고요? 초과 수요. 이러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가격이 올라간다고요. 이러면은 가격이 내려가고요. 이러면은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조금 전에 가격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격 얘기했단 말이에요. 가격이 내려가면은 공급량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여기 왼쪽에 지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여기 지금 왼쪽에 공급자들이 많이 있고 수요자들이 얼마 없어요. 물건 내놓은 사람은 많은데 물건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면서 이 무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무대에 등장했던 공급자들은 일부는 공급자들 일부는 빠져나가는 거예요.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가격이 내려가니까 무대 밖에 대기하고 있던 수요자들 중에는 이 정도면은 살만하네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려가면서 이거는 올라가니까 더 적던 거는 늘어나고 많던 거는 줄어드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것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불균형 상태에서 균형 상태로 갈 때는 가격의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수요량이 더 많은 거죠. 이쪽에 무대 왼쪽에 수요자들이 더 많아요. 사라진 사람이 더 많아. 여긴 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격이 올라가겠죠.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가격이 유지되면은 사려던 사람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포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려고 했던 아까 사전적 개념을 했잖아요. 근데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이제 팔아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올라가고 이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쪽은 내려가서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균형이 되는 거죠. 이 무대 이제 좌우의 크기가 똑같아요. 요거를 그래프로 나타냈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이 위는 무슨 상태? 이 위가 이거란 이 초과 공급 상태.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여기서 여기까지고 수요하고자 하는 양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만큼이 뭐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이럴 때는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요. 가격이 내려니까 공급량이 줄죠. 공급량이 주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 길이가 줄어든다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조금 전에 했던 점의 변화. 가격이 내려니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수요, 공급량 변화가 되죠. 방금 했잖아요. 가격 변화니까.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은 어떻게 돼요? 수요량 증가하잖아요. 수요량 증가하는 걸 요거는 화살표를 통해 이렇게 했고 그래프로는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한다. 뭐의 변화? 점의 변화. 어디? 요거 가격이 변하니까 점의 변화로. 그래서 여기 오면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거죠. 반대로 이쪽 상태에서는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죠. 아래 수요하고자 하는 양이 더 많아서 초과 수요. 이때는 가격이 올라가죠. 자, 지금 선을 새로 그리는 거 없잖아요. 지금 수요선도 그대로 있고 공급선도 그리고 선을 새로 그리는 게 아니죠. 선을 새로 그리는 게 아니란 얘기는 얘네들이 변하지 않고 있고 뭐만 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가격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수요량이 감소하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 감소되잖아요. 가격이 올라가니까 수요량 점점.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은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거는 늘어나고 요건 줄어들어서 요거는 글로 표현한 거고 화살표를 표시해서 요거는 그래프로 표시한 거. 근데 이제 앞으로는 거의 대부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래프로 나타내면은 이제 초과 수요에서는 가격이 올라가서 이게 차이가 있는 것이 점점 어떻게 해요?
초과 수요가 격차가 점점 줄어들어서 균형으로 가고, 이 위에서는 초과 공급이 점점 격차가 줄어서 균형으로 가고, 균형의 결정을 했던 거고요. 됐나요? 균형의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공급량 변화, 수입량, 얘가 변하는 거예요.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근데 결정된 균형. 자, 어디서 균형이 결정된다?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에요. 교차. 근데 말로 할 때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크기가 같을 때 균형이 달성된다. 그래프로 얘기할 때는 수요량과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 된다. 결정된 균형이 이동하는 것은 어떻게 이동하는 거예요? 뭐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선이 바뀌는 거예요, 선이. 이 교차점이 바뀐다면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선이 바뀌어요. 선이 바뀌면 교차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원래 상태에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수요곡선이 이렇게 바뀌면 교차점이 바뀌죠? 요 교차점에서 요 교차점으로. 요 상태의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 그래요. 균형 가격. 요 상태의 양을 균형 거래량, 균형량이라 그래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뀐단 말이에요? 가격은 이렇게 되고, 균형량은 이렇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고요. 거래량은, 균형 거래량은 증가하는 거죠. 이거는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 말로 하는 것도 설명드렸었죠. 시장이라는 무대에 잠잠하던 곳에 수요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은 가격이 올라간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어떻게? 거래량이라는 게 중개사무소 체결 건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체결 건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겠죠.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그게 뭐예요? 균형량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체결 건수가 늘어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균형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서 가격은 어떻게? 올라간다. 얼마든지 상식적으로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뭐로 표시한 거예요? 그래프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공급이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증가하면은 중개사무소가 더 북적거려요? 한산해지는 거예요? 공급이 더 증가하면은 더 북적거려지는 거죠. 맞나요? 지금 사람들 더 중개사무소에 오는데 한산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설마? 더 북적거려지면은 체결 건수가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체결 건수는 많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내려는 가더라도 체결 건수가 많아지는 거는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10,000주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100만 주가 거래돼요, 갑자기. 근데 그날 파는 사람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하한으로 떨어졌어요. 자, 거래량이 엄청 많아졌죠. 파는 사람이 많아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거래량 많은데. 예, 전부 다 이거 손해보고라도 팔고 나가려고 다 그냥 이 떨어지는데도 다 팔고 나간 거예요. 그날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어떨까요? 그날 증권사 수수료 수입은 많아진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팔려는 사람이 많든 사려는 사람이 많든 그러면은 수수료 수입은 끝내주는 거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거래량은 어떻다고요? 거래량은 많아진다고요. 파는 사람이 많아지든 사는 사람이 많아지든 시장이라는 무대에 북적북적거려지면은 거래량은 많다. 거래량은 많지만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 시장의 무대에서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든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든 빠져나가면 거래량은 줄어들어요. 빠져나가면 한산해지니까. 뭔지 아시겠죠? 근데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은 물량이 남게 돼요. 그러면은 가격은 물량이 남으면 떨어지죠.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 물량이 남을 거 아니에요.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면 물량이 모자라겠죠. 그럼 가격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는 물량이 많이 남는지 모자라는지로 보면 돼요.
서로 비교해서 이쪽에 등장한 사람과 이쪽에 등장한 사람 비교해 보면 된다고요. 똑같은 상태에서 수요자들이 빠져나가면 이게 물건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래량도 줄어들어요. 이 사람들 빠져나가니까. 공급자들이 빠져나가면은 물건 들고 빠져나가 버리면은 물량이 줄어들죠. 근데 빠져나갔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줄어드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시장이 북적거려지느냐 한산해지느냐, 물량이 남느냐 모자라느냐, 꼭 그래프를 그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앞으로 뭐로 나타낼 거라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낼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했고요. 다음에 탄력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탄력성은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말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수량 변화의 크기가 재화마다 다르다 그랬죠. 우리가 먹는 음식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많이 줄일 수 있나요? 음식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수량을 많이 못 줄이죠. 또 가격이 내려간다고 해서 수량을 많이 늘릴 수도 없죠. 이건 뭐예요? 수량을 많이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게 탄력성이 적다라는 거예요. 지금 탄력성 얘기하는 거예요. 탄력성이 적은 거는 뭐가 적은 거예요? 수량 변화가 적은 걸 말해요. 적어. 수량 변화가 적어요. 근데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거 말씀드렸잖아요. 액세서리 같은 것들은 수량 변화가 큰 재화예요.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안 사면 그만이고요. 확 줄여요. 수량을 확 줄여. 그냥 줄이는 게 아니라 많이 줄인단 말이에요. 또 가격이 내려가면 확 늘려버려요. 늘리더라도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액세서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 탄력성이 큰 재화, 수량 변화 큰 재화. 됐나요? 우리가 먹는 음식 같은 거는 탄력성이 적은 재화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게 가격이 변해서 수량이 변하는 것도 있고 소득이 변할 때도 수량이 변하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소득 탄력성도 있다 했고 또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 있죠.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해도 수량이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교차 탄력성 했어요. 자, 세 가지.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사과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이 변해요. 가격 변하는 것과 수요량 변하는 게 같은 사과예요, 사과. 이러면 무슨 탄력성인가 하면은 가격 탄력성이에요. 가격 탄력성. 그 다음에 소득이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죠. 소득이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경우를 보는 것은 소득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할 수도 있죠. 귤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하는 거 요것도 가격 탄력성이에요. 같은 재화일 때는. 근데 어떻게 살펴보는가 하면은 사과 가격이 변할 때 귤 수요량이 변하는 걸 보려고 하고요. 귤 가격이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걸 보려고 해요.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라고 해요. 교차 탄력성. 사과 가격 변할 때 귤 수요량 변하는 거. 귤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에서는 가격이 변하는 재화와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가 어때요? 다르죠. 가격이 변하는 재화는 X재화인데 수요량이 변하는 재화는 Y재화다. 이러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사과 가격 변할 때 사과 수요량 변하는 거. 같은 재화일 때는 그냥 가격 탄력성. 됐나요? 같은 재화일 때는 무슨 탄력성? 가격 탄력성. 다른 재화일 때는 교차 탄력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소득 변할 때 수요량이 변하는 거 소득 탄력성. 요 정도 종류 정도만 체크해 드린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거요. 자, 제가 지금 2주 동안 했는 거를 복습했어요. 보통 제가 복습이 길면 한 30분 정도 하는데 첫 번째 주 거도 하고 지금 두 번째 주 거도 하고 두 번째 주 거를 좀 더 굉장히 자세하게 지금 복습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소요됐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제가 가능해요. 근데 앞으로 4주차, 5주차 갈 때마다 첫 번째 주 거 복습하고 두 번째 주 거 복습하고 감당이 안 되겠죠. 복습하다 보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드린 거는 지난주에 첫째 주에 공부를 어떻게 하라 할 때 중요한 항목들이 있었죠.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거는 일단 패스하세요. 80%만 하세요. 세 번째, 복습하세요. 할 때 그 복습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복습 1차적으로 언제 한다 그랬어요? 공부 방법도 까먹었어요. 내용도 까먹고 공부 방법도 까먹고 1차적으로 수업 시간에 복습해야 된다고요. 수업 시간에 복습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2차적으로 언제 복습해요? 쉬는 시간에 복습해야 되고 3차로 집에 가자마자 끝나자마자 그때 이렇게 복습해야 된다고요. 예?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하면은 소용이 없죠. 수업 시간에 쉬는 시간에 수업 마치고 바로, 그러니까 수업 마치고 집에 가지 마세요. 다들 수업 마치고 집에 가지 마시고 그날 오늘 한 거를 복습하고 가시라고요. 그러면은 집에 와서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한 30분에서 1시간만 해도 그날 한 거 충분히 복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수업할 때 또 지난주에 거 복습하고 지난주에 거 복습하죠. 근데 사실 요거 복습할 때는 10분이 안 걸렸어요. 요거 복습할 때는 10분 안 걸렸습니다. 요거 할 때 지금 많이 한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했는 거를. 그럼 다음 주에 만약에 복습을 한다면 저기 거를 못하고 이걸 하고 이번 주에 한 거를 복습을 한다면 요걸 또 한 5분에서 10분 짤막하게 복습을 한단 말이에요. 자, 뭘 말씀드린가 하면은 터치하는 시간이 불과 얼마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세요. 저기서 첫 번째 주에 했던 거 한 5분에서 10분 터치했지만 상당 부분이 그래도 들었던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효율이란 말이에요. 효율. 시간을 더 지체해서 복습을 하게 되면은 다시 시간을 많이 잡아야 돼요. 공부하는데. 근데 약간 잊을만 할 때 터치를 해주고 잊을만 할 때 터치를 해주면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을 복습을 해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다 계속 첫 번째 주 거부터 할 수는 없어요. 복습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복습을 하실 때도 지난주 것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한 2주 전까지 복습을 하는 거죠. 처음서부터는 다 복습 못 하더라도 오늘 공부를 할 때 오늘 거 복습하지 말고 지난주 거도 하고 오늘 거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업 들을 때도 다음 주 수업 듣는 그 주에 수업 듣는 거 말고도 그 전주에 했던 거를 간략하게 훑어라도 보고 그 주에 했는 거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겹쳐가면서 복습하는, 겹쳐가면서 지금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한 것도 있다고요. 아시겠죠? 제가 이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못해요. 더군다나 1월 넘어가면은 1월 정도의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학습 방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봐두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구나. 제가 심지어 수업할 때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수업할 때도 지난주에 거 복습하고 하는 것이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의 능력들은 비슷합니다. 능력이 비슷해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안 하느냐? 스킬의 문제란 말이에요. 스킬. 근데 그 스킬이 가장 중요한 게 복습이고, 그게 이제 실천을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됐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뒤에 정책론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수요 그 시장론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시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